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던 미국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대로 나오면서 주요 지수는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도 올라갔고 이 엔비디아라던가 AMD 같은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또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조금은 나아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지 11월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도 그렇고요. 어떤 이슈들이 힘이 돼주고 있는지 같이 정리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꽤 강하게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수출 내용들을 보면 나쁘지 않죠. 수출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어제의 내용들 들여다보죠. 13개월 만에 YOY 기준으로 월별 수출이 드디어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건 자동차,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선박 가전, 그리고 일반 기계 쪽이 되겠고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출의 감소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개선세를 보이는 쪽은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16개월 연속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월별 수출액 증가는 연초 대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고는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기차 수출이 조금 주춤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자, 반도체는 수출 1분기 저점 이후 계속해서 개선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가격 역시나 같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꽤나 강하게 잡히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자, D램 고정가와 낸드 고정가가 1월 대비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듯 했는데 결국 10월 들어오면서 D램과 낸드가 같이 가격 반등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어제 추가됐죠. 이런 수출과 D램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어제 국내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1%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은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는 반도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지수를 떠받쳤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방산 쪽도 괜찮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한 영향 받아갔고요. 그 전날 급락했던 한국항공우주도 일단 어제는 상승으로 끝을 맺었죠. 전반적으로는 FOMC를 앞둔 경계감에 거래 자체가 한산했고 상승폭은 조금 제한됐습니다. 그래도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2차 전지의 부진을 반도체가 상쇄해줬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이 섹터의 어제 희비에는 수출 데이터가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쪽 먼저 보시면 양극재 수출과 판가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 번 더 심리 위축이 있었고요. BMW가 LFP 배터리를 공식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부담이었죠. 노무라가 LG화학의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를 꼽았던 바 있습니다. 이러면서 2차 전지 쪽이 오전 대비 오후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결국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꽤 많이 나타났어요. 에코프로 3%, LG엔솔과 LG화학은 2%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 위축이 포착되면서 코스닥이 상승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제약주,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판가 인상 이슈 있는 주류, 의료 AI 종목군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D램 값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DDR5는 10개 품목에서 10% 이상의 가격 반등이 보여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어제 뉴욕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던 AMD 실적에서 HBM에 대한 탑재량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의 HBM 투자 증가, 그 전날 컴콜 소식도 같이 맞물리면서 반도체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정도 올라주니까 어찌됐건 지수
지수 방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출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데이터로 인해서 이렇게 두 섹터의 희비가 살짝 갈리고 또 하나 수출 모멘텀을 받고 가는 섹터들이 어제도 강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권이요. 라면 수출이 좋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농심 등의 주가 강세 있었고요. 오리온, CJ 프레시웨어 혹은 주류 쪽에서도 가격 인상 이슈 속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주정주들의 주가 역시나 강했습니다. 자, 변압기도 언제나 수출 데이터 확인하는 시기에 영향을 조금 받곤 하는데요.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좀 견고하면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대두될 때는 실적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반영해주는 수출 역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데이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조금 간과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나 혹은 다른 쪽에 이 자동차 쪽의 수출 데이터에 집중하다가 이쪽을 놓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3개월째 계속 수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CD 생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IT 제품과 자동차 등의 OLED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스마트폰 패널과 TV 패널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디스플레이의 수출 데이터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액과 증감률을 봤을 때 작년 10월 대비해서 디스플레이나 OLED 모두 다 큰 폭의 개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OLED 이쪽도 장기 소외주 중에 하나죠. 이들 쪽에서도 이 수출 데이터에 힘입어서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수출 파워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때로는 반등 줄 때는 낙폭이 과대했던 단기 낙폭 과대주에서 반등을 강하게 주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느껴지는 건 로봇 그리고 어제는 의료 AI였습니다. 로봇 쪽부터 보면 어제 로보티즈, SBB테크, 로보스타, 두산로보틱스 모두 일단 반등을 줬습니다. 인천시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뉴스 플러스 빅테크가 UAM과 로봇의 투자를 늘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에서 민사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자율주행 쪽 모멘텀을 건드리면서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군 영향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율주행 쪽도 일부 반등세를 나타냈죠. 그래서 로봇주도 괜찮았고요. 어제 의료 AI도 강했는데 JLK 이슈가 있었죠.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 뇌경색 AI 솔루션 매출이 이제 잡히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3차 병원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상황이고 이 솔루션 한 개에서만 1,200억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다. 이런 분석 내용이 전달되면서 JLK 주가가 8% 정도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있었던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JLK를 비롯해서 뷰노,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등의 종목들 강세 보이기도 했네요. 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의료 AI 중심으로 전략도 같이 챙겨가겠습니다. 자, 낙폭과대 파워였고요. 이제 미국으로 가보죠. 밤사이 미국에서 소식이 많았습니다. 일단 졸츠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후행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은 살짝 밀어놓고 확인만 하시죠. 수정치 대비해서 채용 공고가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퇴직자 수는 좀 줄어들었고 퇴직 비율은 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 흐름 나타냈습니다. 영향권에 크게 미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도가 되겠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3개월 연속해서 컨센을 하회하고 있다. 고용이 과거처럼 그렇게 엄청 뜨겁지는 않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준 느낌이었죠. 이것은 연준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월에 미국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12개월째 계속 떨어지는 추세. 결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자극할 수 있죠. 지금 미국 연준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경기가 살짝 침체의 기운을 풍겨주고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 좀 조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등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는데 불을 지핀 소식은 이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줬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1,120억 달러 국채 입찰을 하는데 이 정도는 지난 분기보다 조금 증가한 거긴 하지만 월가 추정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새로울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봤을 때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발행 증가 폭은 전달과 유사한 수준인데 10년물 증가분과 30년물 증가분이 3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2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월간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강하게 치고 나왔던 장기 국채 금리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국채 발행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국채 금리를 잡아보겠다라는 나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국채 금리가 하락폭을 좀 더 키워 나갔고요. 2년물 국채 금리 보시면 거의 한 달 만에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10년물 국채 금리도 4.8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은 국채 금리의 하락이 가장 주요했던 시장의 키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사실 이번 FOMC는 거의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매파적인 동결 발언을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사실 크게 지난 FOMC 때와 달라진 발언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긴축 충분히 제약적이긴 한데 아직 효과 더 봐야 되고 경제는 기대 이상이야. 고용은 여전히 강해. 2% 목표 달성까지는 계속 이 정도 유지할 거야. 금리 인하 논의 안 하고 있는데 연준 QT 프로그램 변화 고려하지 않아. 대충 다 예상했던 매파적 동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했던 수준만 돼도 시장은 땡큐인 거고요. 여기에 하나 달라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인플레 여전히 너무 높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여름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해라며 살짝 어찌 보면 톤 다운된 인플레에 대한 코멘트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의 저 인플레에 대한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미국의 국채금리 발행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시장에 힘이 돼줬죠. 이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인상 베팅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12월 달 동결 베팅이 60%대에서 80%로 내년 1월 동결 베팅도 늘어났고요. 내년 3월 동결 베팅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인하 베팅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존에는 하반기권에 가 있었던 인하 베팅이 좀 더 우세한 쪽이 상반기권으로 올라옵니다. 6월권으로 인하 베팅이 올라오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긴축이 종료돼가고 있다라는 데 베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모두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국채금리 하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스닥이 1.6% 상승했네요. 내용은 앞서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 헤드라인을 꼽아봤습니다. 매파적 동결에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뉴욕장이 환호했고 재무부가 장기물 국채 발행 속도 조절을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도 떨어졌어요. 경기 둔화 전망과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배럴당 80달러까지 WTI가 내려갔습니다. 여러모로 증시에 조금 우호적인 내용들이 전달됐고요. 긴축 종결 기대감은 빅테크에 좀 더 힘을 실었죠. 그리고 퀄컴이 장 마감과 동시에 실적을 내놨는데 시간 외 실적에서 스마트폰 재고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사실 이 모바일 칩을 좀 주력으로 하는 퀄컴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부침이 컸습니다. 얼마 전에 강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 쪽에서 칩이 이제는 재고 축적의 시기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당연 반도체 섹터에게는 호재성 이슈인 거죠. 자, 반도체 오늘 강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AMD 실적 효과가 컸습니다. 그 안에서 역시나 데이터향 GPU 그 기대감을 꽤 강하게 피력했고요. AI에 대한 모멘텀을 한 번 더 확인해줬죠. AMD가
9% 이상의 상승 나타냈고요. 떨어진 쪽 종목들도 있습니다. ST로더가 예상 하회 실적하면서 19% 폭락 있었고요. 썬파워, 태양광 종목이죠. 수요 약화 우려 속에 연간 실적 예상치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5% 이상 밀려났네요.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뉴욕장 섹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쪽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일전에도 보여드렸죠.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나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공격적인 행보 속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친환경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이든 혹은 트럼프 누가 되더라도 갈 수 있는 섹터 그것을 찾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당시 전해드린 게 광물, 반도체, 자동화, 설비 쪽이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바이든 측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아랍계표가 빠르게 바이든 쪽에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진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시각을 확인해 봐야겠죠. KB에서 하이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논란에서 자유로운 반도체와 과학법이라는 것으로 제가 조금 압축을 한 건데요. 2022년에 통과됐던 대표적 정책 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KB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IR 폐기 시도까지는 어렵더라도 이런 논란과 의구심이 지속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반도체와 과학법은 그때 당시에 공화당도 반대를 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반도체와 과학법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탈세계화가 되고 동시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맞물렸을 때 결국 이 탈세계화 움직임 속에서는 패권 경쟁의 산물인 R&D 투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를 위한 기술 경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서 R&D 투자가 늘어나는 쪽은 결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가 될 것이고 우주항공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섹터로는 반도체가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과 이런 외적 환경에서도 조금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드래곤볼 7성구 이야기 얼마 전에 했었죠.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재고가 줄고 HBM에 대한 니즈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관련 투자도 늘려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끝까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바로 PC나 스마트폰 이런 세트 쪽의 수요 우려였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생산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의지를 어제 피력하기도 했고요. 퀄컴의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도 예상 상회 움직임이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건 휴대폰 재고가 줄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재고를 흡수해주고 있는 쪽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수요에 대한 우려까지도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니냐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생성형 AI 탑재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반도체에는 긍정적이겠죠. 앞서 보여드린 대로 D램과 낸드 가격은 2년 만에 동반 반등을 보이면서 윈터 이즈 커밍으로 우리가 좀 충격받았던 반도체 쪽이 나아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 4% 정도, 마이크론, 퀄컴, AMD, 인텔, 랩리서치 장비주까지도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내도 좀 반도체 기대할 수 있을지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빅테크 좋았고요. 반도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소송에 대한 승소 이슈인지 테슬라도 상승 흐름에 동참해줬다라는 건 반갑습니다. 거의 오르지 못한 쪽은 바로 친환경, 특히나 태양광 쪽인데요. 썬파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낮춰잡은 움직임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대형주인 인페이지도 부진했고요. 어레이테크, 썬런 등의 태양광 쪽은 여전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네요.
나왔네요. 자, 그리고 오늘 꼭 확인해 봐야 될 변수가 하나 있었죠. 10월 24일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10대가 사랑하는 엘프 뷰티, 미국의 중저가 색조 화장품 판매하는 브랜드사인데 만약에 엘프 뷰티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 급락이 나온다면 최근에 괜찮았던 국내 화장품주들 센티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나온 실적은 모두 예상을 상회하게 발표가 됐고요. 장중에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7%에서 9% 정도 사이로 일단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반도체 센티를 해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 이상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참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건 이렇게 중저가 브랜드 주가는 괜찮고 실적도 괜찮았는데 에스티로더, 대표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죠. 에스티로더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18%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네요. 과거와 달리 화장품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월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11월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라는 것을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FOMC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플 실적, 일라이 릴리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곧 나오니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슈 체크가 필요하고 전쟁 이슈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죠. 자, 산업 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쪽에 긍정 뉴스가 많았고요.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30% 정도 올랐는데 또 밤사이 추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날,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이런 쪽이 트레이딩 관점에 긍정적 시각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10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쪽에 봤을 때 자동차 부품 언급이 되곤 있는데 사실 이 글로벌 판매량도 증권사 일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규 상장주로는 유투바이오 그리고 유진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적은 하이브 나오네요. 어제 하이브 실적 발표 앞두고 전날이었는데 하이브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시장의 이야기 들여다봤고요. 오늘 섹터 이슈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음식료 식품 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화장품 얘기하면서 최근에 화장품들도 제품의 가격 인상이 줄지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식품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이 되겠죠. 먼저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에서 가격 인상을 지금 줄지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만 이 식품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강화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이 음식료품 업종이 3%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음식료 담배 업종이 1% 정도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대표적인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CJ 프레시웨이가 8%가량 올라갔고 우듬지팜도 6% 정도, 농심이나 롯데칠성 등등의 대표적인 종목들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바로 화이트 진로 이야기가 될 텐데요. 9일부터 소주와 맥주 제품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소주는 1년 8개월 만에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연초부터 소주의 주 원료라고 볼 수 있는 에탄올의 가격이 10%가 넘게 올라갔고 이 병의 가격도 2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가의 국제 시세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원가 상승 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이슬 후레쉬나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 7%가량 올라가고요. 테라나 켈리 같은 맥주 제품의 출고가도 7%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10월 달에 오비맥주 쪽에서 카스나 한맥 같은 주요 맥주 제품들의 출고가를 7% 가까이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 하이트 진로의 가격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주와 맥주 합쳐서 거의 15,000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어떤 술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소맥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마시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 강화 그리고 실적과 주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에탄올이나 주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연이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있고요. 지금 뭐 국순당 같은 막걸리 쪽, 그리고 맥주 쪽, 뭐 나라셀라 같은 와인 관련주들도 다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하이트진로 내년에 영업이익이 25%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트진로의 이 주가가 이제 다시 좀 상승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김 빠진 맥주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15%가량 주가는 밀려 있습니다. 이때 한창 이제 주가가 쭉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습니다. 현재 해외 80여 개국에 참이슬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에서도 워낙에 한국의 소주에 대한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소주의 수출액을 보시면 1억 2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소주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베트남 법인 설립까지 공시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손익이 지난 3년간 평균 수준까지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약간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주가는 역사적인 밴드의 최하단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도 해외 실적이 본격화되고 내수 시장의 이제 한계를 좀 극복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 진로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K푸드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라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사심을 담아서 하트를 표시해봤는데요. 라면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이 거의 1조 원에 근접했었는데요. 그 수준을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한국의 라면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을 체크해 보니까 확실히 미국과 중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면의 수출 실적이 좋다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라면 3사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농심과 삼양식품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한 수치를, 오뚜기는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농심이 32%, 그리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굉장한 인기에 힘입어서 또 올해 들어서 5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오뚜기는 좀 엇갈립니다. 18%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계 이러한 인상은 소주나 뭐 라면이나 이런 식품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10월에만 벌써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가격을 줄줄이 올렸습니다. 우유라던가 뭐 우유를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제품들 가격들이 다 같이 올라간 건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음식료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원당 가격의 상승세는 뚜렷하기 때문에 내년쯤에 설탕값의 인상 가능성까지 좀 점쳐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달콤함이 될 텐데요. 곡물가의 추이를 보면 나머지 소맥이나 뭐 옥수수나 대두 같은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당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서 봤듯이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또 유제품이나 다른 식품 가격의 줄줄이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원당의 할당 관세를 좀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대한제당협회에서도 내년 초까지는 설탕 가격의 인상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품주 전반에 대해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서 실적이 개선되는 쪽도 얘기를 드렸지만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쪽도 있습니다. 식품주는 확실히 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대피처로 꼽히기도 하는 식품주, 투자 전략과 탑픽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진맛생과 식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시장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 전략 진맛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FOMC 결과가 항상 목요일에 나오니까 저희가 목요일은 조금 긴장했었는데 이번은 좀 긴장이 덜 됐었습니다. 어차피 뭐 동결할 걸로 알고 있었고 매파적 동결 발언 나올 걸로 예상했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미국의 국채 발행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졌어요. 그 덕에 나스닥이 강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어제 FOMC 시장부터 FOMC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시장 자체는 사실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엄청나게 대세 상승 혹은 이제 대세 반등을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피 순매수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은 좀 아직 지켜보아야 될 포인트였었는데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졌고 그다음 국채 금리도 좀 떨어졌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긍정의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동반되지 않으면 또 이제 애매하게 갭상승했다가 또 이제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FOMC 결과는 매파적 동결에 대부분의 초점을 맞췄지만 그러면 살짝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자체의 레벨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재미는 없지. FOMC가 예전만큼의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의 파급력은 주고 있고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오늘 여전히 이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미국장을 보면 다반지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강했고요. 에버말이 이제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폭락하고 있는데 2차 전지들은 과연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갭상승 이후에 또 애매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튬에 대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수출 데이터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뭐 리튬 관련된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가 어제 11월 첫날에 있기 때문에 10월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반지는 정해져 있는데 한국 지수의 특성상 코스닥, 코스피의 2차 전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만 폭락하고 또 다른 대체제가 나오게 되죠. 혹은 2차 전지가 다른 종목들을 같이 끌어내릴지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초에 덜컥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됐으니 돌격 앞으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아직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보수적이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답지가 명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흐름이 말씀 주신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다른 섹터가 같이 내려가면서 지수가 좀 크게 흔들렸고요. 어제는 2차 전지는 내렸지만 다른 섹터가 대다수 좀 선전을 해줬어요. 반도체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변수들을 조금 보고 가자. 외국인 수급을 보고 가자라는 거고 답지로는 일단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가 우위에 있다라는 점 뭐 지속적으로 물려도 반도체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흐름 봐야겠습니다. 자, 낙폭 과대 쪽에서 반등 주는 거 보면 뭐 로봇도 최근에 뜨문뜨문 계속 반등 얘기가 나오고 어제 의료 AI 괜찮았단 말이죠. 의료 AI 종목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직전 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너무나 매력적인 이제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뭐 의료 AI들, 뭐 이제 AI가 어떤 병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료 수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건보 확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까지 같이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훨씬 더 주가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제 뭐 뷰노, 루닛, 그다음에 JIK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거의 다 하단부에서 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뷰노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이 꽤나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적 시즌에
맞춰 사실 뭐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아닌데 꽤나 시가총액이 많이 커진 점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비수기 때문에 또다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다시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약했었던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런 위료 AI 관련주 여전히 저는 상승 탄력이 많이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어떤 종목 잡는지는 다 그냥 이제 뭐 이제 이름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 따지셔도 되고 사실 거의 다 틀은 자체가 비슷한기 때문에 뭐 네. 어떤 종목이 더 유난히 이제 우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이제 포인트 맞춰서 각각 매매를 하셔도 거의 다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월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고생했고요. 반도체 쪽은 좋은 내용이란 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뭐 주도주처럼 강하게 가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 반도체 얘기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AMD가 폭등해줬고 AI 모멘텀 계속 확인되고 있고 메모리 쪽 D램, 낸드 모두 가격 돌렸습니다. 상승으로.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탑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 얘기를 해서 사실 반도체는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 특성상 2차 전지가 너무나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연초부터 해서 랠리가 나왔을 때 사실 반도체들 주식들은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너무나 그쪽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수급 빠질 때는 또 빠진 만큼 조금 덜 빠져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타격이 컸었던 게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11월에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꽤나 탄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탑픽 말씀은 당연히 뭐 전공정, 후공정 업체에서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가장 좋은 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낙폭 과대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HBM 쪽에서 여전히 이제 매력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 반영해서 추가 질문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치 준비된 대답을 인양 해주십니다. 언제나 좀 준비가 돼 있는 진만쌤인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낙폭 과대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 볼만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하나마이크론 뭐 시세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반도체, 낙폭 과대, 의료, AI 쪽에 대한 전략 나눠봤고 음식료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정말 다 올라갑니다. 음식료 쪽에 뭐 가격 인상 이슈도 계속 들려오고 수출 데이터도 괜찮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음식료 섹터에서는 좀 볼만한 종목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보신 뭐 이제 수정앵커님 브리핑하는 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각보다 뭐 라면 혹은 식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좀 뭐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진 때문에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수입값, 뭐 주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뭐 출고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요즘 보시면은 음식점 가셔서 이제 주류 주문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제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까지 요즘 8,000원까지 보이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많이 비싸진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영업이익을 지킬 수는 있지만 매출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고요. 좀 다른 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촌치킨의 예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영업이익 자체는 늘었습니다만 사실 매출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교촌치킨 주가 보시면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한 주에 치킨 한 마리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주 정도 있어야지 치킨 한 마리 가격 4주까지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여러 가지 주류 업체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주가에 큰 반영은 안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라면 쪽 식품주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많이 늘고 이제 해외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세대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이제 좀 침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의 싸움에
다음에서 과연 기술주들이 올라갔을 때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나 식품주들이 수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하다는 점이 안 좋은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은 이제 라면 쪽,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그런 부분들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어제 반짝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원래 주가로 회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시장에서 돈이 갈 곳 없어서 들여다보고 있는 섹터들은 돈이 갈 곳이 생기면 다른 목적지가 생기면 역시나 이제 자금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죠.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입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갖자. 어떤 종목 있죠? 요즘 뭐 주에도 몇 개씩 신규 상장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이제 보시면 뭐 스펙 상장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코넥스 우유의 상장도 많고 직상장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보통 이제 300% 룰이 생기고 나서부터 거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제 당일날 시초 9시 한 2분 정도의 고가 형성하고요. 쭉 내렸다가 바닥권에서 잡고 이제 1개월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제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거의 10% 이상 상승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붙었을 때 주가 탄력이 꽤나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좀 이쁜 모양의 차트들 갖고 있는 종목들 갖고 와봤고요. 넥스티가 이제 IMT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뭐 각각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나. 일단은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보호예수 이제 물량 해제를 앞두고 생각보다 주가 부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두 가지 갖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메인으로 잡고 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뭐 너무 높게 잡으시지는 마시고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5%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지켜보겠고요. 저희 AS 하나만 할게요. 마녀공장이요. 10월 24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그날도 올랐고 그 다음날 30%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S 할 때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자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일단 당일날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전이 나스닥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좀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뭐 어제도 화요일도 코멘트 드렸습니다만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린 포인트 여전히 유효하고요. 중국 쪽 모멘텀 좋고 생각보다 돈 잘 벌고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래도 이제 사실 역별에서 올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마녀공장도 사실 템버거까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참 좋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마녀공장도 얘기해 주셨었고 그에 대한 AS를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풀어주셨죠.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